네, 세계 주요국들이 무기 도입 규모를 확대하면서 K-방산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방위력 증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향후 K-방산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 K-방산의 현황 그리고 전망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기준, 이제 재작년입니다. 우리 한국 방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조 원도 3조 원이지만은 이 성장세라고 할까요? 그야말로 매년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에 3조 원 돌파, 이 의미부터 보죠. 예. 일단은 25년 실적이 아직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방산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현대로템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집계되는 숫자는 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방산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총 3조 5,880억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산 지정업체라는 거는 그 국방부하고 그 산업자원부에서 관리를 하는 우리 허가를 받은 방산업체들을 통칭을 하는 말이고요. 그게 8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위 사업만, 예를 들어 뭐 대한항공 이런 업체들도 방산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수 쪽을 빼고 순수하게 방산만 그렇게 집계를 해도 3조가 넘는다라는 이런 숫자고, 이게 23년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26조 한 7천억 정도로 한 32%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매출은 30% 증가, 영업이익은 거의 2배 증가, 이렇게 1년 만에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25년 숫자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25년에도 거의 4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볼 걸로 현재로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좀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40조, 올해 120조 이렇게 예측되고 있으니까 K방산의 다 합쳐 3조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의미 꽤 큰 거죠. 예.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사실 방산 부문 영업이익이 3조라고 되어 있지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예를 들자면 가장 이제 방산 회사 중에서 현재 규모가 크고 25년 기준 숫자가 추정치가 4조가 넘습니다. 이 한 회사 혼자서 영업이익이 뭐 민수 부문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4조가 넘는 숫자를 25년에 보여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서 이제 볼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작이라는 점이고, 네. 지금 수주에 넣은 뭐 폴란드, 이집트, 호주 이런 물량들이 인도가 되면서 앞으로 27년, 28년까지의 실적은 거의 우상향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한번 그 전망해 주시죠. 이제 곧 나오게 되겠지만은 네. 작년은 4조는 확실히 넘었을 것 같고요. 어느 네. 정도일까요? 네. 4조 원 분명히 넘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회사만 하나가 4조가 되니까. 그 민수 부문 합쳐서 4조 이상이 이미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지정업체 83개를 했을 때는 뭐 4조 원을 넘어서 뭐 4조 5천억 5조? 이상도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4조 5조대를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한 다다음 주 정도면은 다 실적이 나오고 확인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역시 뭐 K방산의 수출이 결과적으로 이 K방산 기업의 이익, 실적을 설명해 주는데 지금 세계 주요국들이 각국들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요인보다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 각국에 무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요. 예,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논란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그 K방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좀 굉장히 고마운 그런 이제 분이라고도 말씀드릴 그런가요? 수가 있는데, 그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긴장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물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유럽의 그런 긴장도 커져가고 있고, 유럽 쪽에서 특히 발주 그 국방비 재무장 계획을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5년간 8천억 유로를 쓰겠다. 한화로 한 1,400조 이상의 규모를 쓰겠다라는 지금 재무장 계획 발표를 했고요. 전 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연간으로 지금 한 4.4% 이상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뭐 아프리카나 이런 곳을 다 포함해서 그런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유럽의 그 무기 수입액은 2020년부터 한 5년 동안 150%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뭐 나토 유럽이라든지 혹은 중동,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이런 쪽에 지속적인 분쟁이 있는 그곳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국방비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의 뭐 그런 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언급들로 인해서 결국은 자주국방, 뭐 국방비를 늘리는 기조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K방산으로서는 굉장히 그 모수가 커지는 국방비 증가가 현재로 피부로 와닿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쪽은 어떻습니까? 이제 현황만 놓고 보면 우리가 수출 많이 하는 국가 이제 폴란드가 먼저 떠오르죠. 이제 가장 많이 뉴스도 나왔고 수주가 나왔으니까 현재 현황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능력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을 예로 들자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년에 만들던 자주포 수량이 한 80대가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생산 라인을 1개에서 3개로 늘리면서 생산이 올해는 100대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거의 200대 이상까지도 가능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폴란드로 지금 수출하는 K2 물량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과거보다 좀 2배 이상의 물량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비중이 확실히 폴란드 크네요. 비중이 네. 현재로서는 사실은 가장 크고요. 근데 폴란드 이외에도 우리가 22년 이후에 수주한 나라가 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뭐 이런 필리핀 이런 여러 나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물량들이 올해부터 또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폴란드 22년 계약이 아직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폴란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네. 현재부터는 좀 다른 나라들 비중도 점점 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는 있는데 이번에 그린란드 사태, 그 그린란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럽연합 쪽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유럽은 독일도 있고 바이 유러피안 정책이라고 해서 영내에서 뭐 무장과 무기를 소화하자 이 정책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 잘 나가는 K 방산에게는 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런 움직임은 뭐 당연한 뭐 자국산을 선호를 하고 유럽 영내산을 영내에서, 선호를 하는 네. 것은 당연한 움직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수요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수요는 유럽에서 많이 늘어났지만 유럽산 무기의 공급량은 사실상 거의 지금 늘지를 못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지금 3년, 4년이 다 되었는데 예. 유럽의 그런 기관 무기들, 탱크나 뭐 자주포 이런 것들의 생산량이 유의미하게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네. 반면에 우리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의 생산량은 2배 이상 늘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것과 현실에 좀 간극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다 손 놓고 있지 않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현지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작년 말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주한 천무 폴란드 계약 5조 6천억짜리 계약이었는데 그거는 2030년부터 현지 폴란드 공장에서 전량 생산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폴란드산으로 이게 분류가 되는 거고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해서 유럽산, 폴란드산의 딱지를 달고 이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현지 공장, 뭐 루마니아도 그렇고 예. 현지 공장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을 늘리는 방향을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이 유러피안에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현지화 전략까지도 K 방산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올해 어쩌면 이제 이 이벤트, 이 이슈만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그야말로 K 방산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 먼저 이 수주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왜 중요한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보면 뭐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HD의 뭐 다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정의선 회장도 참가하고 있고 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의 의미 또 한번 현황까지도 보고 가죠. 일단은 규모 면에서 이번에 언급되는 그 캐나다 잠수함전이 한국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60조? 성사가 된다면 네, 네.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잠수함이라는 물품 자체도 사실은 수출이 쉽지 않은 물건입니다. 뭐 기존에 뭐 우리가 수출 이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12척 이상이라는 이런 굉장한 규모 그리고 기술력의 정점인 그런 잠수함이라는 잠수함이고.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게 그래서 한화그룹 단독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HD 현대그룹 그리고 결국은 산업 패키지의 형태로 지금은 경쟁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독일하고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국가 대항전이라고 할 정도로 각국의 방산 기업을 포함한 이제 민간 기업들까지 다 뛰어들어서 경제 협력 패키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잠수함의 스펙이나 납기, 뭐 가격 이것은 기본으로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느 만큼 캐나다의 경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크리티컬 포인트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독일은 그래서 이미 캐나다에 배터리 공장을 지어주겠다, 설립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지원 약속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뭐 한화그룹의 그 최근에 뉴스 나왔지만 뭐 캐나다산 철강을 쓰겠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가 수소 협력,
전반 수소 생태계를 캐나다에 조성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좀 그 경쟁 상황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저기 같습니다. G2G가 나와 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잠수함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맞습니다. 사업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를 위해서 예. 여러 다각도로 잠수함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투자와 이제 페이버를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또 특사 자격으로 이제 캐나다, 노르웨이 방문 아마 캐나다 쪽에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강훈식 실장도 가고 지금 뭐 한화 정혜선 회장도 가고 수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G2G 사업이다 보니까 거의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이쪽에 좀 굉장히 힘을 실어 주시려고 하는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그 비서실장께서도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나가시는 게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천무 계약인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뭐 밀리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캐나다 쪽에 캐나다 더 잠수함이죠. 국가적인 힘을 좀 실어 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영향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반반이라고 봅니다. 해볼만 예, 해볼만은 하지만 사실은 독일이 워낙 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네. 독일이 우리나라랑 여러 군데에서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그렇고 뭐 루마니아라든지 여러 방산 사업에서 뭐 만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 사업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우리나라 역시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제가 방산 업체도 다녀봤고 방산 엔너를 하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이렇게까지 뭔가 힘을 실어주는 사업은 사실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국가적인 의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결과는 알게 될까요? 결과는 오는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아마 선정이 될 것 같고요. 그게 거의 확정된 거의 거죠? 그 협상이 네. 되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가격이나 뭐 스펙 협상 뭐 이런 세부 협상이고 사실상 결정은 올해 중에 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빠르면 5월, 6월 중에도 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때까지는 정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고의 무기 방산 국가는 미국이죠. 근데 우리가 이 K9 자주포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으로 오히려 역수출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출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왜 의미가 있냐면 K 방산이 본토 공략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는. 네. 괜찮을까요? K9 자주포의 수준과 미국으로서의 수출 가능성은 어떤가요? 일단은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해외 무기를 거의 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해외 무기 수입을 거의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만 굉장히 극히 일부를 수입을 하는 나라인데 이 미국이 차세대 자주포 사업을 개발을 하면서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거리 연장을 하려다가 기술적으로 그 포신의 이런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를 한 사례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이거는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이용하는 게 낫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예. 거기에 후보로 하나 거론이 되는 게 K9 자주포입니다. 자주포. 근데 K9 자주포의 신뢰성은 이미 당연히 검증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된 상황이고 이게 그 사거리 연장탄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개발한 탄, 엑스칼리버 탄을 K9에 넣어서 발사를 했을 때 문제없이 발사 시험에 성공을 또 했어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그 포신 구경을 늘린, 그러니까 52구경에서 58구경으로 한 1m 정도 포신을 늘린 그런 사업을 K9 차체에 얻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만약에 이게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면, 근데 사실은 K9 말고 다른 뭐 후보군들도 있겠지만 예. 굉장히 뭐 자주포 측면에서는 유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그룹 자체적으로도 미국의 장약 공장을 이미 지금 신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55mm 포탄에 쓰이는 장약 공장도 미국에 이미 지어주고 있고 그런 베네핏을 미국에 주면서 역시 또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무라든가요. K9 자주포는 이미 좀 검증이 꽤 됐나 봅니다. 그렇죠? 세계적으로도. 그럼요. 예. 네, 두개 많은 정도.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트랙 노크를 좀 쌓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2026년 국방 전략을 놓고 보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 자체, 이제 이게 주 억제, 누가 이제 핵심 책임을 지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이 안보에 주 책임을 지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K방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좀 단계를 거쳐야 될 것 같아서요. 예, 기본적으로 그 미국의 방향은 결국은 한국에다가
국방비를 더 써라. 뭐 이런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거는 뭐 나중에 결국은 뭐 전시작전 통제권 이런 것들이랑 연결도 되긴 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국한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한국의 국방비 그리고 자체 무장을 하는 그런 방위력 개선 비용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형태로 저는 이제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물론 뭐 주한미군의 규모 이런 것들까지도 연결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규모 자체는 유지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주한미군의 또 축소 얘기가 언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약에 그런 공백이 생겼을 때 전력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또 자체적인 무장을 더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우리가 국방비를 좀 더 지출을 많이 하고 결국은 자체 무장을 늘리는 이런 영향이 있을 거고 그거는 또 한국의 방산업체들로서는 매출 증대, 이익 증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K방사는 요 재료도 역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요즘에 트렌드 중 하나가 이제 K방사 수출할 때 패키지 수출, 뭐 전력 패키지 수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앞서 K9 자주포도 K2 전차에 얹으면 되니까 둘이 이제 같이 패키지를 하고 뭐 이런 형태인가요? 이 패키지 수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패키지딜의 그런 의미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기를 수출할 때 무기만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다가 공급망을 구성을 해주 생태계를 구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무기 운영을 할 때 기본적인 수명 주기 동안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것을 보통 뜻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G2G 형태로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뭐 캐나다 잠수함 이런 것들 포함해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K2 전차 하나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전체적인 그런 뭐 전력 체계, 자주포, 전차, 미사일, 뭐 방공망 이런 것까지도 제안을 하게 되면서 한마디로 그 나라의 국방 자체를 높여줄 수 있는 좋네요. 그런 패키지를 네. 보통 진짜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루마니아나 이런 나라도 지금 방공망 구축 이런 쪽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K2, K9 같이 제안을 하면서 패키지 형태로 이제 제안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무기 같은 경우에는 체계가 비슷하다 보면 운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좀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같은 나라 무기를 쓰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가격적인 측면도 우리가 더 유리하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으로 다각적으로 우리는 결국은 패키지 제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 폴란드 정도가 좀 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가? 그죠? 현재로서는 현재로서? 폴란드가 우리 K2, K9 그리고 천무, FA50까지 그렇죠. FA50 하면서 까지. 패키지를 정말 다 이제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지금 말씀하신 루마니아 같은 나라도 검토 중이고 그리고 뭐 호주 같은 나라도 K9을 가져갔지만 K9에 이어서 K10, 레드백 장갑차까지도 여러 가지 무기를 좀 수입을 한 상태고 예. 뭐 사우디 같은 중동 국가들도 뭐 지금 그러니까 천무 시스템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천무 미사일 그리고 천궁 지대공 미사일 이런 패키지들을 어떻게 보면 가져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번 가져간 나라들이 써 보니까 좋다. 그러니까 더 사자. 뭐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또 2025년 우리 K방산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승승장구해 왔고요.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뭐 지금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면 잘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만 따면 정말 더 좋겠죠. 올해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캐나다도 물론 굉장히 기대되는 프로젝트지만은 전반적으로 파이프라인 방산업체들을 봤을 때 작년보다 올해가 확연히 더 뭔가 많이 언급이 네. 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페인 K9이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종합 패키지 딜 이런 것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이라크 K2 뭐 200대 이상의 뭐 그런 물량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예. 뭐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국가들도 그 회사들도 뭐 필리핀의 추가적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작년보다도 올해 수주량 측면에서는 확연히 더 많아지는 아마 한 해가 될 것 같고 그런 측면 그런 와중에 기존에 수준했던 그런 물량들 역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어떻게 보면 한 1년 전 정도의 이제 조선 흐름하고 비슷한데 수주와 실적이 동시에 좋아지는 뭐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변용진 IM증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